제가 오늘 이제 이 시간을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등대로가 뭔가 좀 대표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읽기는 읽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굉장히 애매모호한 작품이기도 하죠.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책을 볼 때 책의 전체가 보이지 않으면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그 책을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등대로 보신 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는 뭐 양말 짜는 얘기, 누구는 이제 등대로 가는 얘기, 좀 부분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이 등대로라는 작품을 다루는 김에 고전 문학을 읽는 저만의 방식 같은 거를 좀 같이 알려드리면서 섞어서 좀 진행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학 작품의 실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실체라고 하면은 사실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책을 볼 때는, 문학 작품을 볼 때는 작가가 이 책을 왜 시작했는가, 그러니까 작가가 이 책을 시작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가, 그것을 저는 이제 작품의 실체라고 하는데, 뭐 실체라고 해도 좋고 본질이라고 해도 좋고 뭐 작품의 핵심 메시지라고 해도 좋겠죠. 그런데 이 작품 등대로가 그걸 굉장히 명쾌하게 담고 있는 작품이어가지고 오늘 겸사겸사해서 제가 어떤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저만의 어떤 방법 같은 걸 좀 같이 섞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작가들은 어떤 작품을 쓸 때 대부분은 어떤 한 가지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 근데 그 생각만 쓰면 안 되겠죠. 그 생각을 뭐 하게 된 그런 그 과정을 보여준다든지, 뭐 그래서 결과를 이제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소설을 출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만 가지고 작품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그 생각에 덧대어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문득 제 머릿속에 소설이 하나 떠올랐는데, 제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소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거주하는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그 도로의 자동차 소음이 너무 지겨워.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고요를 찾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소설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뭐 그렇게 말만 해도 되겠죠. 난 서울이 너무 시끄러워. 난 고요한 장소를 찾고 싶어. 라는 그 메시지만 가지고도 대화가 통하겠지만, 소설은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덧대어지는 거죠. 그래야 이제 울림이 더 커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소설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필요할 텐데, 예를 들면 저라면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주말 아침에 굉장히 불쾌한 오토바이 소음에 잠이 깬 거죠. 보통 그렇게 잠이 깨면 하루 종일 이제 기분이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인공은 고요한 장소를 찾기 위해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거는 이제 광화문 교보문고에 간 겁니다. 서점은 조용하겠지. 그런데 막상 서점에 도착해 보니까 서점도 서점 나름의 어떤 특유의 어떤 웅성거리는 그런 소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소음에, 오토바이 소음에 그 불쾌해져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정도 소음도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점도 대안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그 조용한 창덕궁으로 옮기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타고 창덕궁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주말에 창덕궁에 가니까 이렇게 좋은 가을 날씨에 갔더니 이제 고요할 줄 알았더니 이제 관광객들이 바글바글한 거죠. 어느 나라 관광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결론은,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이 소설의 결론은,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서울 어느 곳에서도 자신이 원했던 고요를 찾지 못해서 결국은 당근에서 에어팟 맥스 노이즈 캔슬링 핸드폰을 몇만 원 할인된 가격을 사고 나서 비로소 약간 행복한 자본주의적인 미소를 띠면서 잠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소설이라는 게 그래도 유치하지만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이 소설은 주말 아침에 오토바이 소음에 깨어났던 주인공이 고요를 찾아서 서점이나 창덕궁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찾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그 에어팟 맥스 헤드폰,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사고 그리고 이제 안식을 얻었다라는 소설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카프카를 좋아하는 게 티가 나는 장면이죠. 자, 제가 카프카였으면 훨씬 더 멋있게 썼을 텐데 어쨌든 제 머릿속에 떠오른 소설은 그것입니다. 자, 제가 하려던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지어낸 어떤 그 부족한 소설에서 주인공이 본질적으로 찾는 것은 고요잖아요. 근데 이 소설에 주로 등장하는 그 장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교보문고나 뭐 창덕궁 아니면 이제 당근 거래를 하는 뭐 편의점 앞 이런 장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인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요인데 독자인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교보문고나 창덕궁이나 편의점 앞 같은 장소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설에는 뭐 예를 들어서 교보문고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지만 막 책 속에 푹 빠져 있는 어떤 학생들의 멋진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창덕궁에 갔더니 뭐 가을 하늘이 너무 짙푸른 가을 하늘이 있어가지고 그게 마치 세상이 뭐 바닷속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이런 묘사들도 들어가겠죠.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고요를 찾는 모습을 그린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소설에는 뭐 창덕궁이나 교보문고나 이런 장소들과 교보에서 책 속에 빠져 있는 어떤 학생의 모습이나 아니면 뭐 창덕궁에서 바라본 새파란 하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소설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어떤 거냐면 그렇다면 제가 쓴 이 소설에서 고요라는 주제는 중요한가 아닌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눈에는 고요라는 단어가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이 고요를 원하는 사람의 이야기구나를 눈치채는 게 중요한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주인공이 찾는 것이 결국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주인공이 찾는 것이 고요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어떤 분들은 그 주제가 꼭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나는 그 창덕궁의 가을 하늘에 대한 묘사가 너무 좋아서 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소설의 주제가 고요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고요를 찾고 있다는 걸 알아야 이 사람이 교보문고에 가서 하는 행동, 창덕궁에 가서 하는 행동, 그리고 마지막에 그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끼고 편안하게 잠드는 모습까지가 다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독자들은 특히 고전 문학을 읽을 때는 그 주제에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 핵심 주제를 잘 못 찾아내고 약간 이런 거 위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왜 쓰게 됐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고요를 찾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라는 걸 아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중요한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게 제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소설을 읽을 때 저는 먼저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편입니다. 그것을 찾아내면 그때부터 책이 술술 읽히는 거죠. 왜냐하면 작가랑 같은 눈높이에서 책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고전주의니 낭만주의니 사실주의니 해체주의니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떠한 장르에 속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저는 작가가 이 책을 최초로 쓰고 싶어라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위대한 고전 문학 작품이라도 그 메시지는 사실은 하나, 많아야 두 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뭐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같은 작품도 사실은 큰 주제는 사실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의 영웅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복잡하게 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리시스라는 작품을 통해서 제임스 조이스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거의 한 가지라는 거죠. 뭐 한두 가지가 더 부수적인 게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특히 고전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그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지를 먼저 눈치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것은 제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버지니아 울프도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시지만 버지니아 울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지니아 울프 하면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가 그거죠. 뭐 모더니즘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버지니아 울프의 모든 작품에는 제 생각에는 단 한 가지 메시지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 한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나머지 이야기를 쭉 풀어내는 거죠. 아까 제가 썼던 허접한 소설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그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덧붙여지는 그런 구조인데, 오늘은 등대로를 통해서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섞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작가 소개는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갈 텐데, 그냥 버지니아 울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작가이고, 지금까지의 남녀 작가를 통틀어서 최고 중 한 명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버지니아 울프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버지니아 울프가 자살을 한 것 때문에 버지니아 울프의 글에는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담겨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편견입니다. 왜냐하면 버지니아 울프가 자살한 나이가 59세였어요. 만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제임스 조이스랑 같은 해에 태어나서 같은 해에 돌아가셨는데, 물론 조이스는 병으로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59세라고 하면 사실은 어찌 보면 너무 좀 이건 잔인한 얘기긴 하지만 어찌 보면 또 사실 만큼 사시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버지니아 울프의 책을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은 거의 다 봤지만, 저는 버지니아 울프의 책에서 본인의 어떤 병,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병이 책에 녹아 있다라는 느낌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느끼는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은 오히려 명랑하고 농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라도, 일단 축구 선수가 몸이 좀 아프더라도 일단 경기장에 나가면 안 아픈 것처럼 뛰는 것처럼, 작가도 자신의 작품에 자기의 아픈 이야기를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버지니아 울프가 자살을 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작품에 뭔가 이상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거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것은 편견인 것 같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버지니아 울프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보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등대로는 1927년에 발표되었는데, 1927년이면 버지니아 울프가 82년생이에요. 그래서 1927년이면은 45살에 발표된 작품인데, 이 45살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등대로를 발표하기 2년 전에 발표한 작품이 델러웨이 부인이고, 그리고 등대로를 발표하고 2년이 지나서 발표한 작품이 자기만의 방입니다. 그러니까 2년 간격으로 델러웨이 부인, 등대로, 자기만의 방이 발표되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버지니아 울프의 최전성기에 발표된 작품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우리가 델러웨이 부인, 등대로, 자기만의 방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전성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시기에 발표된 작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지어낸 어떤 그 유치한 소설에서 얘기했던 그 핵심 메시지로 돌아가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등대로의 핵심 메시지는 화해입니다. 화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대 간의 화해를 말하는 책입니다. 자, 이거를 알고 등대로를 보는 것과 이것을 모르고 등대로를 보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세대 간의 화해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구성은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1부하고 3부는 분량이 비슷하고 중간에 있는 2부가 아주 짧아요. 그러니까 1부 길고 2부 짧고 3부 긴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스코틀랜드의 어느 바닷가인데, 우리 스코틀랜드 사진 같은 거, 영상 같은 거 본 적 있잖아요. 황량하고 높은 파도가 치고 그런 스코틀랜드의 어느 바닷가인데, 그 파도 치는 바다 저편에 작은 섬 하나가 있고 그 섬에 등대가 있는 거죠. 이 장소는 그 램지 씨라는 그 런던의 철학 교수가 있어요. 그 가족들의 별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램지 씨라는 런던의 철학 교수의 그 별장이 있는 스코틀랜드의 어느 등대가 있는 바닷가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램지 씨는 이곳에 이제 여름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지인들까지 다 초대를 하죠. 그래서 지인들까지 해서 이곳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런데 이 작품이 좀 특별한 게, 요거는 약간 비껴난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그 램지 씨가 버지니아 울프가 자신의 아버지를 모델로 했다고 해서 이 작품이 또 특별하게 유명한데, 그래서 이제 잠깐 램지 씨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 램지 씨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아마 버지니아 울프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은데, 철학 교수인데 젊었을 때 가장 높은 학문적 성취를 이룬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난 기대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젊었을 때 어떤 높은 성취를 이루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후로 왠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점점 퇴보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성기가 너무 일찍 온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 퇴보해 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평생 자기 자신을, 과거의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어떤 조바심이나 초조함, 이런 것을 느끼며 살아야 했겠죠. 아마 이런 면에서 버지니아 울프가 자신의 아버지를 모델로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다가 이것이 타인들이 그런 자신을 무시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점점 더 권위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다가 또 누군가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자신을 늘 돌봐주기를 바랬겠죠. 오냐 해주길 바랬겠죠. 네, 그리고 그 대상은 당연히 아내인 램지 부인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1부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램지 씨 했는데 1부의 주인공은 이 램지 씨의 아내인 램지 부인입니다. 자, 지금 기준으로 보면 램지 부인은 거의 초인적인 인물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별장에 손님까지 포함해서 한 15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하루를 이 램지 부인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책 본문을 보면 뭐 막내 아들이 이제 6살인데 제임스라고, 그 아이는 계속 엄마한테 등대로 데려가 달라고 조르고 있고, 그리고 뭐 남편은 또 자기한테 충분히 신경 써주지 않는다라고 계속 뾰루퉁해 있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이 램지 부인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이 공적인 역할도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각자 하루를 보내다가 이 저녁 식사에 함께 하는 게, 유럽은 이 저녁 만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정장을 입고 대화를 나누는. 그래서 이 램지 부인은 그 저녁 만찬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그런 이제 역할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모든 일을 식구가 한 15명이 있고 그 사람들을 일일이 한 명이 다 챙긴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뭐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인데, 램지 부인은 그것을 초인적인 자세로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등대로를 볼 때 보통 놓치는 부분을 제가 하나 짚어드릴게요. 이 램지 부인의 모습에서 우리의 어머니들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어머니나 할머니들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이 책은 훨씬 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의 모습이 그렇죠. 힘들면서도, 이렇게 허리가 굽어가면서도, 항상 막 약을 드시고 병원을 다니시면서도 식구들을 다 챙기려고 하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램지 부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책이 훨씬 더 읽기가 편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램지 부인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런 얘기 가끔 하죠. 엄마도 아내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꿈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램지 부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꿈은 어떤 거였냐면, 시골에 자선병원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때는 이제 뭐 그 병원이 많이 없었으니까 자선병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자선병원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자신도 거기에서 봉사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소망은 있었지만 램지 부인은 그 많은 식구들을 다 챙기다 보니까 자신을 위해 쓸 시간 같은 것은 없었던 거죠.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바로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램지 부인은 우리 어머니들처럼 자신의 운명을 원망한다든지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램지 부인 생각에는 여자로 태어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것은 그녀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의무이자 신성한 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꿈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성으로 태어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들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희생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행복감을 느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통적인 어떤 여성상에 가까운 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예전에 등대로를 보신 분들이 있다라면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은 버지니아 울프가 글을 쓰는 어떤 독특한 그 스타일 때문이지 실제로는 거의 제가 말씀드린 것과 거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자, 1부는 주로 이런 램지 부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여러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까도 제가 지어낸 어떤 소설처럼 중요한 것은 램지 부인의 삶과
하루와 그 다음에 그녀의 생각에 집중하면서 1부를 보면 되겠죠. 그리고 2부가 이어지는데 2부는 분량이 매우 짧습니다. 이게 이제 모더니즘인데 마치 2부는 작가가 막 그 시간을 아주 막 신처럼 아주 빨리 흐르게 하는 것처럼 시계바늘이 막 정신없이 돌아가고 등대 불빛이 막 쉴 새 없이 이제 회전하면서 별장을 비춰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10년이 쑥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10배속, 100배속으로 돌린 것처럼 2부에서는 막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짧지만 10년이 지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이없게도 램지 부인이 세상을 떠납니다. 좀 어이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램지 부인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읽어왔는데 2부에서 램지 부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 책이 아직 절반이나 남았는데 주인공이 죽었다고 하면서 이제 당황하게 되는데 그 얘기도 좀 이따 하겠죠. 그렇게 2부는 마무리가 되고 그러니까 시계바늘이 빨리 돌아가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램지 부인이 세상을 떴다. 자, 그리고 3부가 시작되는데 이제 램지 부인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또 다른 이제 뭐 자식들도 뭐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남겨진 가족들끼리 램지 씨를 포함해서 다시 별장에 온 겁니다. 장소는 같은 거죠. 이제 그 6살이었던 막내 제임스는 이제 16살이 됐고 16살이 된 막내 제임스는 아버지랑 드디어 함께 등대로 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램지 부인은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 3부의 주인공은 1부에도 나왔었는데 화가가 있어요. 릴리라고. 근데 이 릴리라는 화가는 1부에서는 아마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자신이 그림을, 그러니까 자신의 예술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결혼을 거부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3부는 뭐 10여 년이 지났으니까 40살쯤 된 릴리의 시각에서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1부의 주인공은 램지 부인이었고 3부의 주인공은 릴리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근데 3부에서는 좀 릴리라는 화가의 좀 의식의 흐름 기법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좀 팁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릴리의 의식의 흐름은 어떤 거냐면 자신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거부한 어찌 보면 신여성이죠. 현대 여성이고 릴리의 눈에 비친 램지 부인은 전통적인 여성, 과거의 여성입니다. 그래서 신여성 입장에서 램지 부인이라는 어쨌든 그 램지 가족의 별장에 찾아왔으니까 신여성 입장에서 램지 부인이라는 어떤 과거의 여성을 고찰하는 형태로 이 의식의 흐름이 3부에서 이어지니까 그것을 아시면 3부를 읽기가 조금 더 편해지실 것 같고 어쨌든 그녀는 화가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근데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그녀는 이제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그녀에게 여자는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100여 년 전에 영국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가꾸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론 릴리는 그런 협박에 굴하지 않았죠. 이건 마치 작가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쨌든 작가 자신도 이런 편견하고 평생 싸워야 됐겠죠. 어쨌든 릴리는 램지 부인처럼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램지 부인은 릴리에게 끊임없이 결혼해야 된다. 아이를 낳아야 된다. 뭐 가족의 품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내가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 라고 계속 램지 부인은 릴리에게 권했는데 그것도 이제 릴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램지 부인에게 거부감을 느꼈던 거죠. 자신은 저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1초도 쓰지 못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왜 나한테 그런 삶을 강요해? 그러니까 여기서 램지 부인과 릴리는 과거의 여성과 현대의 여성을 상징하는 두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릴리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을 예술에 투자한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그런 과거의 어떤 램지 부인 같은 여성들의 삶에 비해서는 훨씬 위대한 선택이라고 느꼈겠죠. 그러니까 릴리 입장에서는 나는 신여성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거의 여성과 현대 여성 간의 어떤 벽이 느껴지시죠? 여러분들도 우리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우리 어머니 혹은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과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램지 부인은 과거의 여성들, 그리고 여기서 릴리는 현대의 우리 같은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릴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그림이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데 뭔가 좀 불만족스러워요. 뭔가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캔버스를 앞에 놓고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아, 뭐가 부족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하면서 이제 계속 램지 부인을 생각하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릴리가 자신의 그 캔버스 한가운데에다가 선을 쭉 그으면서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책이 끝납니다. 자, 이 마지막 장면이 참 지금까지 힘들게 이 등대로를 읽어온 사람들을 좌절하게 하는 또 대표적인 장면인데, 화가가 자기 그림에다가 중간에 선을 쭉 긋고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 맞는 해석인 것 같은데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릴리가 그림 가운데 선을 쭉 긋는 행위는 바로 화해를 말하기 위함이다. 좀 이상하죠? 자, 선을 긋는다라는 얘기는 분리하고 구분한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것을 화해를 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버지니아 울프 스타일의 화해를 말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램지 부인은 과거를 상징하고 릴리는 현대를 상징하는데, 현재를 상징하는 건데, 그런데 이 선을 긋고 구분한다라는 얘기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고 그 차이를 서로 인정하자라는 의미로 작가는 선을 그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구분하고 차이를 인정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 작품에서 램지 부인은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릴리를 평가하고, 또 릴리는 또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램지 부인을 평가하니까 서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선을 긋고 구분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한다면, 램지 부인은 램지 부인이 속해 있는 어떤 그 세대와 환경이라는 어떤 구조 속에서 램지 부인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될 수 있는 거고, 또 릴리 또한 자신이 속한 세대와 구조 속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찾아 나갔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가 제시하는 화해의 방식은 선을 긋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자.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타인들을 평가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의 이 작품은 화해를 말하는 작품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여성과 현대의 여성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화해로 나간다는 이 기본적인 이 틀은 어느 곳에 적용을 해도 맞겠죠.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이야기, 아니면 뭐 여성과 남성 간의 이야기, 모든 어떤 그 갈등에서 사실은 적용될 수 있는, 제가 이 버지니아 울프가 등대로에서 제시하는 화해 방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혀를 차죠.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 자, 이 얘기가 바로 자기 기준으로 그 젊은이들을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젊은이들 또한 노인들을 자기 기준으로 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래 뭐 그렇게 나눠서 살고 그냥 서로 등 돌리고 서로 아는 척 안 하고 살면 상관이 없겠는데, 사실 사회라는 건 누구나 그래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화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젊은이의 입장에서 왜 노인들이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노인들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어떤 노인들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틀, 반대로 노인들도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틀이 있을 거라는 것만 생각해도 저는 훨씬 갈등이 조금 덜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접했던 저도 인문학 책도 보고 하겠지만, 제가 접했던 모든 화해 방식 중에서는 버지니아 울프가 제시했던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진행될 때 가장 이상적인 화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제가 지금 중간에 선을 긋고 과거의 세대와 현재의 세대가 차이를 인정하고 화해하자라는 얘기는 이 작품의 구성에서도 마찬가지로 느껴집니다. 제가 아까 1부, 2부, 3부 말씀드렸죠. 1부 길고 3부 짧고, 2부 짧고 3부 길고. 자, 이것 또한 가운데 금을 그었죠. 작가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힌트를 준 거예요. 작가가 이것은 과거와 현재, 중간에 10년이 흘렀으니까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구분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버지니아 울프라는 작가가 제시하는 화해의 가장 이상적인, 현실적인 방식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작가가 했다.